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오늘은 2015년 젊은 소설에 수록된 최은영 작가의 미칼라를 읽어볼게요.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카엘라, 최은영. 그녀는 창밖의 사람들을 무심히 바라봤다. 평소 같았으면 버스와 자동차들이 지나갈 찻길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앉아서 미사를 보고 있었다. 교황은 저 멀리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있었고 미사를 드리는 인파가 광화문과 종로 일대에 가득 들어찼다. 우린 새벽 5시에 모여 출발해. 서울에 도착해서도 자리 잡고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엄마는 소풍 나가는 어린애 마냥 들떠 있었다. 어쩌면 그녀가 일하는 건물 쪽에서 미사를 드릴지도 모른다면서 창밖으로 엄마가 있는지 잘 찾아보라고도 했다. 그녀는 창에 이마를 붙이고 사람들을 관찰했지만 15층 아래로 보이는 거라곤 흰 미사포의 물결뿐이었다. 교황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을 텐데 차라리 텔레비전으로 미사를 보면 더 잘 보이겠다. 새벽부터 무슨 고생이야? 내가 아직 뭘 모르는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교황님이 집전하시는 미사를 드리는 거야. 어쩌면 엄마 인생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미카엘라야. 25년 전, 그녀는 엄마를 따라 폴란드 출신 교황이 집전했던 미사에 갔다. 지금은 사라진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그 미사에는 65만 명의 신자들이 참석했었다고 한다. 그날에 대해 그녀가 기억하는 건 엄마가 그녀의 입속에 넣어준 자두맛 사탕의 맛이다. 엄마는 사탕이 행여 그녀의 목에 걸릴까봐 이로 사탕을 깨서 그 조각조각들을 그녀의 입속에 넣어주었다. 따뜻하면서도 선선한 가을 날씨였고 그녀는 엄마의 가슴팍에 달콤한 침을 흘리면서 잠들었다. 그녀의 볼에 닿는 엄마의 공단 한복은 꺼슬꺼슬했다. 엄마는 그날 찍은 기념사진을 벽에 걸어 놓았다. 사진 속에서 엄마는 꽃분홍색 한복을 입고 흰 미사포를 쓰고 웃고 있는데 그녀는 그 옆에서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서 있다. 엄마가 동네 친구들에게 수소문해서 겨우 빌린 흰 드레스를 입고 하얀 타이즈를 신고서 잠에서 덜 깬 채로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있다. 엄마는 그 사진을 보면서 그날 날씨가 얼마나 좋았는지, 흰 예복을 입은 신부님들의 행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녀의 가족이 받은 은총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말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면서 하느님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녀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야 한다면서 슬픈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엄마는 매사가 그런 식이었다. 김치가 잘 익었다고 감사, 돼지고기 가격이 내려 마음껏 먹을 수 있음을 감사, 발가락에 난 사마귀 치료가 잘 된 것을 감사,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 외식할 수 있는 것에 감사, 일이 잘 안 풀리면 일이 잘 풀릴 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을 감사. 엄마의 감사 타령 속에서 그녀는 오히려 엄마의 초라한 현실을 봤다. 언제든 외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런 일에 감사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 언제든 양껏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돼지고기 가격이 내렸다고 감사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 돈이 있다면, 부유한 부모나 남편이 있다면 통증을 견뎌가며 매일 10시간씩 서서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할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그녀는 차라리 엄마가
스스로의 처지에 솔직해져서 불평불만하기를 바랐다. 초라한 현실에 대한 그녀의 감사가 얼마간은 기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일을 마치고 창밖을 보니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차들이 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인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문득 엄마가 어디에 있을지 궁금해졌다. 아는 언니네 갈 거야. 우리 동네 살다가 서울로 올라간 언니가 있거든. 넌 말해도 몰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엄마는 2박 3일 동안 미용실 문을 닫고 서울을 구경할 계획이었다. 토요일에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를 드리고 일요일과 월요일에 명동이며 남산타워, 육산빌딩에 가능하면 한강 유람선도 타보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바쁜 자신의 처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서울에 올라온 엄마가 원망스러웠다. 그녀는 엄마가 언급한 아는 언니라는 말에 희망을 걸었다. 어쩌면 아는 언니와 함께 구경을 나갈지도 모른다. 엄마가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같이 다니자고 말한 것도 아니지 않나. 미사가 끝나고도 전화가 오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이미 아는 언니와 만나서 그 집으로 갔을 공산이 컸다. 엄마가 서울에 그녀 집에 온 건 한 번뿐이었다. 27이 될 때까지는 같이 사는 룸메이트가 있어서 오지 못했고 그녀가 혼자 살게 되자 그때서야 그녀의 집을 보러 온 것이었다. 엄마가 가지고 온 아이스박스에는 재운 고기, 코다리 조림, 깻잎 장아찌, 고춧가루, 열무김치, 참기름이 들어 있었다. 엄마가 그 돌덩어리 같은 것을 들고 버스와 기차, 지하철을 갈아타며 그녀를 보러 왔을 생각을 하니 고마운 마음이 들기는커녕 가슴이 답답해졌다. 무슨 냉장고가 이렇게 작아? 캔 맥주로 가득 찬 미니 냉장고 앞에서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걸 다 어쩌니? 고춧가루도 냉장고에 안 넣으면 벌레가 꼬이는데. 엄마는 밀폐 용기의 뚜껑을 열어 재운 고기의 냄새를 맡고는 말했다. 오는 길에 쉬었나 보다. 오늘 안에 먹어치워야겠다, 미칼라야. 그녀와 엄마는 점심 저녁으로 고기를 구워 먹었다. 이미 배가 부른데도 엄마는 상하기 전에 빨리 먹어치워야 한다면서 억지로 더 먹게 했다. 엄마는 미니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다 빼내고는 코다리 조림, 깻잎 장아찌, 고춧가루, 열무김치를 봉지에 싸서 넣었다. 내용물이 많아서 냉장고 문이 닫히지 않자 코다리 몇 토막을 꺼내서 먹으라고 했다. 그녀는 그것도 먹었다. 엄마는 하룻밤도 자지 않고 다시 기차를 타러 갔다. 엄마는 쉬는 법을 몰랐다. 가게 월세는 오르는데 커트비, 파마비를 10년 전과 똑같이 받고 있으니 남는 게 없는 장사였다. 서울역까지라도 바래다 주겠다고 해도 엄마는 그 시간에 부족한 잠이나 자라고 혼자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엄마가 가고 그녀는 급체를 했다. 먹은 것을 다 토해내는데도 오한이 나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응급실에 갔다. 엄마는 정말 배려를 몰랐다. 미카엘라에게서는 전화가 오지 않았다. 많이 바쁜가? 여자는 한복 소매로 이마에 난 땀을 누르고서는 이 한복을 빌려왔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어쩌면 저고리 값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건 미사를 기다리면서부터였다. 깨끗하게 입어야 할 저고리에 겨드랑이 땀이 줄줄 흘러내리더니 정오가 지나고는 급기야 흉한 무늬를 그렸다. 같은 레지오 자매로부터 빌려 입은 한복은 보통 한복이 아니었다. 그 자매가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사돈으로부터 받은 한복이었는데 쪽빛 치마에 병아리색의 저고리가 어우러진 고급품이었다. 그 자매는 대축일 미사가 아니고는 입지도 않는다는 한복을
교황님 집전 미사 때 입으라고 선뜻 빌려줬다. 세탁소에 맡겨도 깨끗하게 세탁되지 않는다면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자의 어깨에는 농구 가방이 들려 있었다. 이제 잘 곳을 찾아야 한다. 성당 사람들에게는 서울에 사는 미카엘레네 집에서 잔다고 했다. 난생 처음으로 서울 구경을 제대로 할 것이라면서 남산 타워에도 가보고 유람선도 탈 거라고 했다. 사람들은 미카엘라가 겉으로는 쌀쌀맞아 보여도 속정이 있는 아이라고 했다. 자매님이 평생 고생한 것을 보상해 줄 만한 딸이라고도 했다. 사람들의 말이 맞았다. 미카엘라는 언제나 든든한 딸이었다. 제 힘으로 고생해서 서울에서 뿌리를 내린 딸이 여자는 고맙고도 안쓰러웠다. 남들 다 보내는 학원도 보내지 못했고 비싼 메이커 교복 대신 시장 교복을 사다 입혔던 여자였다. 통장에 부어놓았던 돈으로 미카엘라의 대학 입학금과 첫 학기 등록금을 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첫 여름방학에 고향에 내려온 아이가 이제부터 학비는 제 손으로 벌어낼 테니 몸을 그만 혹사시키라고 했다. 그런 딸 앞에서 여자는 언제나 면목이 없었다. 엄마로서 제대로 해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면 짐이라도 되지 말자고 다짐하게 됐다. 여자는 한 달에 30만 원씩 적금을 부어서 미카엘라의 결혼 자금을 마련 중이었다. 미카엘라가 결혼한 뒤에도 계속 돈을 모아서 노후를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환갑이 다 되어서도 할 일이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엄마. 미카엘라는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다. 그런 얘기하는 애들이 원래 먼저 시집가게 돼 있어. 여자는 뾰루퉁한 얼굴로 그런 얘기를 하는 딸이 귀여웠다. 그러던 애가 나이 30이 되어서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진심인가 싶어서 여자는 슬그머니 겁이 나기 시작했다. 여자는 미카엘라만한 신부감은 없다고 생각했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잡은 데다가 생활력도 강해서 벌써 제가 살고 있는 방의 보증금까지 모았다. 싹싹하지는 않았지만 예의 바르고 말도 조리 있게 잘했다. 평소에 하는 말만 들어봐도 서울에서 공부한 태가 났다. 부잣집 도령을 잡아도 벌써 잡았을 것이고 애를 낳아도 벌써 둘은 낳았을 미카엘라였다. 여자는 미카엘라가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렵고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생각의 끝에는 나 때문인가 라는 일말의 죄책감이 깃들어 있었다. 하긴 여자는 미카엘라에 대면 너무 처지는 엄마였다. 여자는 걸음을 옮겨서 지하철을 탔다. 딸이 사는 동네에 가서 숙소를 알아볼 요량이었다. 어쩌면 미카엘라가 내일 아침에 전화를 할지도 모르고 같이 점심을 먹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카엘라에게 먼저 전화를 걸 용기는 나지 않았다. 광복절 날에도 토요일에도 회사에서 일을 하는 아이가 아닌가. 바쁜 아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았다. 그저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 좋겠다 싶었지만 그것도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다. 딸이 보고 싶을 때면 언제든 볼 수 있던 때도 있었다. 일을 끝나고 집에 가면 엄마라고 기쁘게 부르며 달려오던 딸이었다. 딸을 품에 안으면 모든 통증이 누그러졌고 다음날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났다. 세상에 누가 그만큼 여자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밝고 예쁜 얼굴로 한달음에 품에 안길 것인가? 그 시절은 갔지만 여자는 미카엘라에게서 받은 사랑을 잊지 못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의 은혜가 하늘 같다고 했지만 여자는 자식이 준 사랑이야말로 하늘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린 미카엘라가 여자에게 준 마음은
세상 어디에 가도 없는 순정하고 따뜻한 사랑이었다. 중식당처럼 생긴 모텔의 숙박료는 8만 원이었다. 데스크에 앉은 남자는 여자를 수상쩍다는 눈으로 쳐다보고 다시 말했다. 8만 원이라니까요. 주말 요금이요. 여자는 데스크 유리창에 붙은 요금표를 훑어봤다. 남자의 말대로 주중은 6만 원, 주말은 8만 원이었다. 서울 물가가 사람 잡는다더니 과연 옳은 말이었다. 여자는 근방의 모텔 2곳을 더 가봤지만 가격은 첫 번째 모텔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비쌌다. 꽃신 속에 발이 부어오르고 있었다. 여자는 축 풀어진 저고리의 고름을 다시 바짝 묶고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겨드랑이 부분만 적셨던 땀이 이제 소매까지 내려오고 있었다. 배상해야 할 것이다. 저고리의 가격이 얼마나 나갈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여자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옆에 앉은 중년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서 가까운 찜질방이 어디 있나요? 제가 타는 버스 따라 타세요. 제가 나중에 내리니까 알려드릴게. 어디 결혼식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 깍쟁이들이라고 경계했는데 말을 받아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자 마음이 놓였다. 여자는 그이에게 오늘 교황님이 집전하는 미사를 드렸노라고 자랑했다. 실은 교황님을 아련한 것이 이번으로 2번째라고도 말했다. 자랑스러운 마음에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8, 9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미사를 드렸었지요. 그때 요한바로 2세 교황님께서 아니 그런데 왜 성당분들이랑 같이 안 내려가시고 찜질방에서 주무셔요? 중년 여자가 여자의 말을 끊고 물어봤다. 교황님에게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이는 말투였다. 만날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서울에 사는 자제분들이 없으신가 보구나. 그래도 그렇지 이 차림으로 찜질방에 가셔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요. 여기서 내리셔요. 중년 여자는 여자의 등을 밀다시피 해서 버스 밖으로 내보냈다. 여자는 떠나는 버스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서울 사람들이 다 깍쟁이는 아닌 모양이라고 생각하면서. 엄마에게서는 전화가 오지 않았다. 어제 엄마는 얼마나 기뻐했을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교황과 함께 미사를 드렸다는 이유로 감사를 얼마나 외쳤을지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다. 엄마는 단순한 사람이었다. 벌어진 일들을 꼬아 생각하거나 사람을 나쁘게 보지 않았다. 그런 우둔할 만큼의 단순함이 엄마의 삶을 힘들게 했다. 엄마는 무능한 남편을 부양하고 가장 노릇을 하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10대 때는 집에서 빈둥대는 아빠와 손이 발이 되도록 일하는 엄마의 모습이 기생충과 숙주의 관계로 보이기도 했다. 아빠의 인생은 끊임없는 구직과 퇴직으로 점철되었다. 약골 주제에 젊은 시절에 이 땅의 노동자들을 위해 투신하겠다며 공장에 위정 취업을 하고 밤에는 야학 교사로 일했다. 아빠는 야학 수업을 하면서 코피를 왈칵 쏟아댔고 아빠의 학생이었던 엄마는 그런 아빠가 한없이 불쌍해서 눈물이 핑 돌았다. 누가 누구를 돕겠다는 건지. 엄마는 아무 데서나 픽픽 쓰러지는 야학 선생님을 업고 도움을 구하기도 했고 데이트할 때는 모아놓은 돈을 털어서 보약을 지어주기도 했다. 결혼식도 신혼여행도 없었다. 신혼 기간에 아빠가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았기 때문이다. 신혼의 즐거움이라고는 일주일에 한 번 교도소에서 만나 말을 섞는 것이 고작이었다.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지.
엄마는 그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 일요일 면회를 앞두고 금요일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져서 잠을 설쳤다는 이야기를 엄마는 자주 했다. 퇴근 후 매일 엄마가 아빠에게 쓴 엽서는 400장이 넘었다. 아빠는 출소한 후에 아는 선배나 후배가 소개해준 작은 회사를 조금 다니다가 관두거나 출판사에서 외주를 받아 교정을 보고 번역을 했다. 물론 큰 돈이 되지 않았고 책을 한 권 마무리할 때쯤에는 크게 알아서 병원 신세를 졌다. 그녀에게 아빠는 병원에서 포도당을 꽂고 누워있거나 뼈밖에 안 남은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묽은 죽을 휘휘 젓던 사람이었다. 아빠는 그런 부실한 몸으로 서울에서 큰 시위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참여했고 중학생이던 그녀에게 김대중, 옥중 서신과 함석헌의 책들을 읽으라고 권유했다. 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든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든 그게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엄마는 그녀의 수학여행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아줌마들의 머리를 말고 있었다. 밥상머리에서 아빠는 말했다. 자본이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앞으로는 중산층 붕괴가 가속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빈곤 속으로 떨어지게 될 거라고. 어쩌라는 건가? 아빠, 지금 이 집안을 빈곤 속으로 떨어뜨리는 주범은 세상도 자본도 아니고 아빠 자신이다. 자기 밥벌이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내를 3평도 안 되는 미용실에 하루 종일 세워두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하지만 그녀는 아빠보다도 엄마를 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엄마는 일을 다녀와서 옷을 갈아입고는 아빠의 안녕을 물었다. 오늘 하루 피곤하지는 않으셨느냐? 읽고 있는 책은 어떠냐? 그녀는 엄마가 아빠를 다 받아주기 때문에 아빠가 세상에 정착하지 못하고 헛꿈만 꾸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엄마가 엄마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서 아빠 같은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고. 이건 사랑도 뭣도 아니라 일방적인 착취라고 말이다. 그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안내가 나왔다. 충전기를 안 가지고 온 것이 분명했다. 평소 같았으면 전화기가 꺼졌다고 먼저 전화했을 엄마였다. 다른 사람의 전화기라도 빌려서 어제 미사의 소감을 말하고 하루의 계획을 말했을 사람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이 이상했다. 그녀는 스콜라스티카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난 어제 서울에 못 갔어. 제비뽑기에서 떨어졌거든. 자매님 걱정은 마라. 그 양반 매번 핸드폰 충전하는 거 깜빡하고 그래. 있어봐. 너 엘리사벳 아줌마 전화번호 아니? 그래, 그 성가대 하는 양반. 그녀는 엘리사벳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 집에서 주무신다고 하던데. 너희 집에 안 오셨어? 전화도 안 왔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니? 아는 언니네 집? 자매님이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어? 그래, 우리한테는 너희 집에서 잔다고 했거든, 분명히. 엘리사벳 아주머니와 통화를 하는 동안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광화문 광장에 전경이 나왔다. 카메라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부스를 비추고 있었다. 그 부스 뒤로 농성장이 보였는데 어느 노파 한 명과 중년 여자 한 명이 천막 아래 붙어 앉아 있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중년 여자가 엄마라는 것을 그녀는 단번에 알아봤다. 여자 옆에 놓인 농구 가방까지 엄마의 것이 분명했으니까. 엄마는 대체 왜 저기에 앉아 있는 것인가? 그녀는 세수도 하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여자가 알려준 찜질방은 생각보다 작은 곳이었다. 여자는 갑갑한 한복을 벗어버리고 시간을 들여 온몸에 때를 밀었다. 휴일을 맞아 찜질방으로 놀러온 모녀들이 눈에 띄었다. 강아지 새끼 마냥 종종거리며 뛰어다니는 어린애들을 보니 절로 웃음이 났다. 젊은 엄마들은 목욕탕 의자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구석구석 비누칠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도 제 딴에는 열심히 엄마의 등에 비누칠을 했다. 나도 언젠가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여자는 언젠가 제품에 안길지도 모를 손주 생각으로 가슴이 벅찼다. 아직도 인생은 여자에게 새로운 꿈을 열어 보여줬다. 희박한 가능성이 불과한 꿈이었지만 그 꿈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 생활에 활기가 돌고 밥맛이 좋아졌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큰 행운처럼 느껴질 때면 13년 전에 소천한 남편이 생각났다. 남편을 생각하면 무거운 추 하나가 마음바닥을 긁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남편은 미카엘라가 대학에 들어간 것도 보지 못했고 어엿한 숙녀가 된 모습도 보지 못했다. 교황님이 광화문에서 미사를 드리시는 것도 보지 못했고 그래, 너도 나도 가는 제주도도 한번 가보지 못했다. 그렇게 딱한 사람이 있나 싶다가도 이제 그 영혼이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곳에서 잘 쉬고 있다고 생각하면 뜻모를 눈물이 났다. 동네 사람들은 가장 노릇을 못하는 남편과 살고 있는 여자를 동정했다. 미카엘라는 그의 무능함이 여자를 힘들게 했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었다. 그와 만나고부터 인생은 그녀에게 2배, 3배의 복종을 요구했다. 여자는 누구보다도 숨 돌릴 틈 없이 살았고 단풍 구경조차 가본 적이 없었다. 팔자에도 없는 교도소와 병원을 다녔고 구멍난 통장을 메우기 위해 휴일 없는 노동을 했다. 하지만 여자는 남편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의 말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자신이 도울 수 있는 현장에 가 있는 것이 그의 업이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는 누구보다도 근면한 사람이었다. 그가 하는 일들이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무능하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단죄할 수는 없었다.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필요하다고 여자는 생각했다. 파마를 많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와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공부하며 아이를 돌보는 남편도 있다. 여자는 세상을 살며 그처럼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깨끗한 샘물 같은 그에게 더러운 욕탕이 되라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가 세상에 소용없는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자는 그 많은 세상에 소용 있는 사람들이 행한 일들 모두가 진실로 세상에 소용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찜질방 휴게소에서 삶은 계란을 까먹으며 여자는 종아리 피부 위로 구불구불하고 불룩하게 튀어나온 정맥을 봤다. 부어오른 정맥 다발이 초록색 혹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여자는 그 모양이 신경 쓰여서 양반다리 위로 수건을 펴놓았다. 미용일을 시작한 지 1년 뒤부터 시작된 증상이었는데 치료를 받을 시간이 없어서 방치했다가 이제는 꽤나 악화됐다. 5살 먹은 꼬마 손님이 엄마, 저 아줌마 다리 무서워 하면서 앙 울음을 터뜨린 이후로 여자는 아무리 더운 날에도 긴 바지만 입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오늘 열린 미사 소식이 나왔다. 대략 100명의 사람들이 모인 모양이었다. 여자는 종로 3가의 자리를 잡아서 교황님의 모습을 직접 뵙지 못했고 교황님이 카퍼레이드를 하실 때에도 인파에 밀려서 보지 못했다. 키가 큰 몇몇 형제들은 멀리서라도 지나가시는 모습을 봤다고 했는데 키가 작은 여자는
그저 사람들의 등과 머리만 실컷 구경하고 말았다. 스크린 속에서 교황님은 자주 멈춰 섰다. 어린애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다 어느 코너에서 교황님은 자신을 간절히 부르는 남자를 보고는 남자가 서 있는 길로 내려왔다. 그리고는 그 남자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고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교황님 옆에 있는 신부님이 그 여자의 말을 통역해서 전달하는 모양이었다. 스크린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곳곳에서 환호했다. 유민이 아버지잖아요. 옆에 앉은 수산나 자매가 말했다. 교황님에게 간절하게 말하는 남자의 마른 얼굴이 여자의 마음에 파문을 그렸다. 교황님이 그 자리를 떠서 다시 행진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남자의 얼굴이 마음에 찍힌 듯이 남았다. 그는 교황님에게 무슨 말을 했던 걸까?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어떤 말을 해야 했던 걸까? 교황님에게 자신을 좀 봐달라고 소리치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내 말을 들어달라고. 지구 반대편에서 온 이에게 애원해야 하는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교황님이 집전하시는 미사를 드린 은총을 받고도 그 큰 기쁨을 누리면서도 여자의 마음은 온전히 즐겁지 않았다. 마음 같아서는 그 인파를 해치고 그 남자에게로 가서 그를 한번 안아주고라도 싶었다. 그 남자의 아픈 마음을 나눌 재간이 없는 자신의 처지가 서글퍼졌다. 텔레비전 뉴스는 그 남자와 교황님의 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 여자가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휴게실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자리를 비웠다. 매점 아주머니는 매점과 식당의 형광등을 껐다. 작은 찜질방이어서 여러 사람이 휴게실에서 모여 밤을 새거나 잠을 자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자리를 잡고 누워있는 3명이 모두 남자였다. 30대 총각, 중노인, 백발의 노인이 누워있었고 11시가 되니 그 중에 하나가 텔레비전까지 껐다. 남자들 사이에서 끼어 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수면실을 찾아봤지만 이 작은 찜질방은 수면실도 없었다. 여자는 수건으로 종아리 뒤쪽을 가리면서 탈의실로 갔다. 디귿자 모양의 사물함과 일자 모양의 사물함 하나, 평상 하나가 전부인 탈의실이었다. 환갑이 넘어 보이는 여자가 널찍한 평상 위를 선점한 채 침을 흥건히 흘리며 자고 있었다. 바닥은 따뜻했지만 에어컨 바람 때문인지 공기가 찼다. 에어컨 온도 조절 버튼을 눌러봤지만 어떻게 고정된 것인지 움직이지 않았다. 여자는 디귿자 모양의 사물함 쪽으로 걸어갔다. 사물함들 사이에서 자는 수밖에 없어 보였는데 방금 목욕을 마친 노인 하나가 그곳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 그 자리를 포기하고 통로 쪽으로 자려고 누웠더니 그 노인이 와서 자기가 통로 쪽에서 자겠다고 했다. 애기 엄마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요. 난 아무 데서나 잘 자니까. 아니라고 손짓을 해도 노인은 막무가내로 통로에 눕더니 자는 척을 했다. 여자는 노인의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 얼굴을 봤다. 백발 커트 머리에 치아가 없어 앙담은 입. 150cm가 될까 말까한 작은 키의 할머니였다. 뼈밖에 안 남아서 5분만 바닥에 누워있어도 온몸이 다 백일 것처럼 보이는데도 태연하게 찜질방 바닥에 누워 잠을 청하는 모습이 인생 내공을 짐작케 했다.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보통 고생한 이가 아닌 듯했다. 할머니, 좀 일어나 보세요. 노인은 계속 자는 척을 하는 것 같았다. 이 할머니 보통 분이 아니시네. 할머니, 그러고 주무시면 몸 다 배겨요. 춥지도 않으신가, 이 할머니?
저 에어컨은 왜 저 모양이래? 노인네 주무신다는데. 여자는 사물함을 열고 농구 가방 안에 넣어둔 수건을 꺼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시복 미사 기념 1월동 성당 2014년 8월 16일 라는 문구가 푸른 글씨로 새겨진 흰 수건이었다. 미국 영화에나 나올 법한 넓고 긴 수건이었다. 성당 사무장이 수건 사이즈를 잘못 주문해서 다들 커다란 수건을 받고 난감해했다. 젬마 자매가 이런 건 쓰지도 않고 짐만 된다면서 여자에게 넘기는 바람에 여자는 큰 수건을 2개나 지니게 됐다. 할머니, 이거라도 좀 깔고 주무세요. 노인은 꼼짝도 안 하고 맨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여자는 노인의 자그마한 몸 위로 큰 수건을 덮어줬다. 그리고 사물함 사이로 가서 남은 수건을 덮고 잤다. 여자도 아무 데서나 잘 자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었다. 여자는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어가며 오후에 미사에서 본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내가 만약 그처럼 미칼라를 잃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만으로도 여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무슨 말을 했던 것일까? 들리지 않았던 그의 목소리를 여자는 듣고 싶었다. 드라이어기 소리 때문에 눈을 떠보니 바닥엔 우유팩이 하나 보였다. 그 우유 애기 엄마 마시라고 둔 거야. 내 거 사는 김에 같이 샀어. 입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평상에 앉아서 웃고 있었다. 어제 덮어준 수건 참 따뜻하대. 1월동 성당에서 온 거야? 그 먼 데서 왔어? 어제 미사 드렸어? 근데 왜 안 내려가고 여기서 잤나? 여자는 눈곱을 떼고 평상 쪽으로 걸어갔다. 노인은 틀니를 끼워서인지 눈을 감고 있을 때보다 5살은 더 젊어 보였다. 애기 엄마, 나도 교황님을 아련한 적이 있었어. 1989년에 말이야. 여의도에서. 참으로 영광된 시간이었지. 그때 저도 거기에 있었어요. 여자는 아는 사람이라도 만난 것 같은 반가움을 느꼈다. 여자와 노인은 평상에 앉아서 89년 그 빛나던 가을날의 추억을 공유했다. 반가운 자매님들끼리 만난 기념으로 조식이나 같이 하자고 노인이 제안했고 여자는 노인과 함께 밖으로 나와 찜질방 근처의 콩나물 국밥집으로 향했다. 뜨거운 국물에 새우젓과 청양고추, 깍두기 국물까지 넣어 먹었더니 속이 풀리고 정신이 들었다. 허겁지겁 먹느라 국밥 반 그릇을 비우기까지 여자와 노인은 자신들이 왜 여기에 있는 것인지 이름은 무엇인지도 소개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 배가 채워졌을 때 여자가 물었다. 근데 할머니는 왜 여기서 주무셨어요? 어디 가셔요? 애기 엄마, 난 말이지. 동무가 별로 없어. 원래도 내 성격이 둥글지가 못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살다 보니 다들 죽어가지고 살아남은 이들이 별로 없더군. 노인은 국물을 훌훌 불어 떠 마시더니 말을 이었다. 내 마음으로 아끼는 동무가 이제 하나 남았어. 환갑도 훨씬 넘어 만났는데 그이가 참 나랑 달라. 나는 괴팍하고 성깔도 있는데 그이는 그저 허허 실실이야. 뭔 일이 생겨도 웃고 넘어가고 참 고와. 남들 숭도 볼 줄 모르는 이거든. 내가 동네로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서 소녀 놀이터에서 만났어. 같은 또래 소녀를 키웠거든. 알고 보니 같은 성당 자매이기도 했지. 그래서 가까워진 거야.
우리 둘 다 서방이 먼저 가고 자식들 집에 얹혀 사는 처지였으니까 매일을 만났지. 살아온 얘기도 하고 서럽던 얘기도 하고. 있지. 그인 내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울어주더군. 내 살며 그런 일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 내 아들 가족이 서울로 떠나고 나는 그대로 동네에 남아서 혼자 살았지. 그인 내게 자매가 되어줬어. 딸이 맞벌이를 해서 늘 그 손녀 아이를 끼고 다녔지. 그이가 하나뿐인 손녀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는지. 그 손녀도 제 할머니를 닮아 그렇게 곱고 착할 수가 없었어. 성당 마당에 만나면 반갑게 인사도 하고 손에 과자도 쥐어주고 할머니 진지는 잘 드시냐고 물어보고 그런 애였단 말이야. 노인은 그 말을 마치더니 갑자기 애처럼 소리를 내서 울었다. 입에서 밥풀 몇 톨이 흘러내렸다. 아침부터 해장국집에서 소리를 내서 우는 노인을 사람들은 말없이 바라봤다. 노인은 얼마간 그렇게 울다가 눈물을 닦고 코를 풀고는 물을 마셨다. 내 80을 살아오면서 흘릴 눈물은 이미 다 흘린 줄 알았어. 아니더군. 아니었어. 그이가 그 고운 동무가 혼이 다 나가서 가슴을 쥐어뜯는데 내가 해줄 일이 없어. 그 생떼 같은 소녀가 그렇게 가버렸는데 그이라고 무슨 수로 견디겠나.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그의 딸은 하던 일도 다 팽개치고 여기저기 다니기 시작했지. 자기 딸이 왜 죽었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닌가. 그이도 그의 딸과 함께 광화문으로, 시청으로, 여의도로 다니기 시작했어. 연락이 잘 닿질 않아. 어제도 그 일 찾으러 광화문에 갔다 차가 끊겨 거기에 갔던 거라고. 노인이 말을 다 끝냈을 때 여자도 같이 울고 있었다. 오늘도 그 일 찾으러 가. 엄마의 핸드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다. 그녀는 광화문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타서 아까 텔레비전에서 봤던 여자의 모습을 떠올렸다. 여자는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입은 감색 마 바지에 그녀가 저번 생일에 선물해준 꽃분홍색 카라티를 입고 있었다. 숱이 별로 없는 갈색으로 염색한 파마 머리까지 텔레비전에 나온 여자는 그녀의 엄마가 분명했다. 대체 거기서 엄마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엄마의 끝간데 없는 오지랖에 그녀는 말문을 잃었다. 광화문역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횡단보도 앞에 일일 단식 동참이라고 쓰인 피켓을 목에 건 사람들이 떼약볕을 맡으며 서 있는 것이 보였다. 40대 남자 하나,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둘이었다. 남자는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호소문을 써서 등 뒤에 붙이고 지나가는 이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여자의 둘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들을 피해 횡단보도를 건넜다. 광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었다. 몇 달 전 교보문고에 가는 길에 여자도 서명을 했다. 사고가 일어난 지 넉 달이 되어가는데도 그날 있었던 일들의 사실관계조차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유족들은 수사권, 기소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상정할 것을 요구 중이었다. 야당 의원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유족들과 유족들의 요구사항을 제외한 합의안을 여당과 함께 발표했을 때 그녀는 보던 텔레비전을 꺼버렸다. 그런 시기였다.
서명 운동을 하고 길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한다고 해도 그 목소리는 점점 소수의 것이 되어가는 듯했다. 세상은 참으로 빨리도 그 일을 잊어버리고 없던 일로 덮어두자 했다. 점심시간에 누군가가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올렸다가 지겹지도 않냐라는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을 때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 나이 31. 그녀 또래의 이들은 함께 힘을 모아 무엇 하나 바꿔보지 못했다. 세상은 그녀가 온 몸을 던져도 실금 하나 가지 않을 것처럼 견고해 보였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안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그녀의 20대를 통해 깨쳤다. 다수의 선한 사람들의 세상에 대한 무관심이 세상을 망친다고 아빠는 말했었다. 아빠의 말은 맞았지만 그녀는 이런 세상과 맞서 싸우고 싶지 않았다. 승패가 뻔한 링 위에 올라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 세상이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수그리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고 자신을 기꺼이 소외시키고 변형시켜서라도 맞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다. 부딪혀 싸우기보다는 편입되고 싶었다.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초대받고 싶었다. 광화문을 지날 때에는 되도록 걸음을 빨리 했지만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다. 그녀는 광장을 천천히 걸어가면서 뉴스에서 봤던 것으로 짐작되는 텐트를 찾아갔다.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유인물을 나눠주는 이들 중에는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녀는 할 수 없이 유인물을 받고 서명은 예전에 했다고 말했다. 문득 이 투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궁금해졌다. 여론은 사건 당시와 다르게 나날이 냉랭해졌다. 이대로 싸움이 길어진다면 나쁜 쪽은 오히려 피해자들이 될 것이었다. 국가에 착하게 굴지 않는다는 죄목이 뒤집어 씌워질 것이고 유세 떨고 있다는 괘씸죄가 더해질 것이다. 대통령도 말하지 않았는가.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미래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고. 햇볕이 너무 따가워 그녀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다. 텐트 앞에 감색 바지를 입고 분홍색 티셔츠를 입은 엄마가 서 있었다. 그녀는 엄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엄마! 뒤를 돌아본 여자는 그녀의 엄마가 아니었다. 누구세요? 그녀가 물었다. 아가씨, 내 딸도 그날 배에 있었어요. 여자가 말했다. 여자는 얼굴만 엄마와 다를 뿐 모든 면에서 엄마를 닮아 있었다. 물이 빠진 감색 바지는 그 물 빠진 정도까지 같았고 분홍색 티셔츠는 상표와 디자인, 크기까지 같은 것이었다. 엄마가 잘 신고 다니는 베이지색 샌들도 텐트 안에 있는 농구 가방도 모두 엄마의 것과 같았다. 오른쪽 검지에 낀 묵주 반지와 왼쪽 손목에 찬 묵주 팔찌도 엄마의 것과 똑같았다. 목에 난 북두칠성 모양의 점들도 이마의 흉터도 같았다. 부드러운 중저음의 목소리는 엄마의 목소리 그대로였다. 내 딸을 잊지 마세요. 잊음 안 돼요. 여자는 그 말을 하고는 광장을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이 그 자리에 박혀 서 있었다.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가이드를 따라서 이순신 장군 동상 쪽으로 걸어갔다. 왁자하게 터지는 웃음을 들으며 그녀는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간 여자의 모습을 찾았다. 내 딸도 그날 배에 있었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 엄마의 것이었다. 그 목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여자는 노인과 함께 광화문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은 꽤나 아름다웠다. 토요일을 맞아 나들이 나온 젊은 부부와 아이들, 희고 매끈한 다리를 드러내고 걸어가는 처녀들의 모습이 참으로 싱그럽고 예뻐 보였다. 텔레비전에서 걸어 나온 것 같은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서울에는 거리마다 널려 있었다. 누구보다도 예쁜 딸 미카엘라 생각이 났다. 서울에 와서 어떻게든 미카엘라 얼굴 한 번을 보고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럴 수 없으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 일이 나고 여자는 자주 눈물을 훔쳤다. 미용실 손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장을 보면서 서울에 사는 딸을 생각하면서 그녀는 소리 없이 훌쩍였다. 마음이 불에 데인 것처럼 따갑고 욱신거렸다. 그 애들이 살 수도 있었던 새털 같은 시간들을 생각했다.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이었고 살릴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는데 모두 다 무사할 수 있었는데 거짓말처럼 그 애들을 눈앞에서 놓쳐버렸다. 여자는 깊은 가책을 느꼈다. 그 애들이 가엾다는 생각마저도 여자는 괴로웠다. 그 애들을 불쌍하다 여기면서 저 깊은 마음의 가책을 털어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사고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활절을 맞았다. 여자는 1년 중에 가장 좋아하던 부활절 주간을 예전처럼 보내지 못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메시지도 가슴에 닿지 않고 멀리로 부유할 뿐이었다. 기뻐하세요, 자매님. 부활절입니다. 라는 말조차도 그 애들에 대한 애도를 가로막는 폭력처럼 느껴졌다. 여자는 처음으로 부활절 미사를 참여하지 못했다. 언제나처럼 시간은 흘렀고 마음의 통증도 무뎌졌다. 그 일에 대해서 화를 내고 눈물을 짓던 손님들도 더 이상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고 어떤 손님들은 도리어 이 일을 빨리 잊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피로를 토로했다. 여자는 그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재차 마음을 다쳤지만 입을 다물고 파마를 말고 커트를 했다. 그이들에게 커피를 줬다. 여자는 진심으로 그 누구도 증오하고 싶지 않았다. 여자는 부모와 남편의 죽음을 겪으며 자신의 일부가 죽어버리는 경험을 했다. 마음속에서 죽어 없어진 그 부부는 죽은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다. 한동안은 제대로 숨을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다.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오래도록 울고 나니 그들이 없는 삶과 그들이 여자에게 남겨놓고 간 세상이 남았다. 그 모든 것들이 여자에게는 소중했다. 여자는 여자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그들에게 보다 좋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고 전보다 나아진 자신을 보여주고 싶었다. 슬픔으로 깨끗해진 마음에 곱고 아름다운 것들만 비춰 보여주고 싶었다. 여자는 여자의 어깨에 기대 졸고 있는 노인을 깨워 버스에서 내렸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무리를 지어 광화문 광장으로 걸어갔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어놓은 빨랫줄에 때가 탄 노란 리본들이 펄럭였다. 젊은 사람들 몇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었다. 더운 날이었다. 여자는 농구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서 노인에게 몇 모금 주고 자기도 마셨다. 등이 굽은 노인은 5발자국 걷다가 서서 잠시 쉬고 또 5발자국 걷다가 서서 잠시 쉬었다. 여자는 노인의 상태가 걱정됐다. 애기 엄마, 미안해. 내가 원래는 잘 걷는데 오늘은 이 모양이네.
쉬엄쉬엄 걸으세요. 경주 나온 거 아니잖아요. 서울 구경 와서 나 때문에 이 고생만 하고 애기 엄마가 나에게 시집 와서 나 때문에 고생만 하고 자기가 남편은 끝까지 그런 말로 여자의 마음을 무겁게 했었다. 그런 말 같은 건 안 하고 살아도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더 의지해도 되는데 남편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서명 봉사활동을 나온 어린 학생 하나가 노인을 부축했다. 오른팔을 여자가 잡고 왼팔을 학생이 잡은 채로 길을 건넜다. 서명은 하셨나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여자는 학생이 준 서명 용지에 서명을 했다. 우리가 찾는 사람이 있어요. 김이쁜 할머니라고. 이분 친구인데 그분 따님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여자가 물었다. 이명순이야. 이명순 말이야. 노인이 답했다. 이명순 씨라고 유족이세요? 여자가 말했다. 여기에 유족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성함만 들어서는 잘 알지 못해요. 혹시 희생자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보통 학생 이름을 따다가 누구 어머니, 누구 아버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노인은 가만히 눈을 감더니 입을 열었다. 그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 어릴 때부터 미카엘라라고만 불렀으니까 아주 꼬맹이였을 때부터 지금껏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의 할머니도 그냥 미카엘라라고만 불렀어.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미카엘라야 혼잣말 하고. 여자는 미카엘라라고 발음하는 노인의 입술을 가만히 바라봤다. 미카엘라는 여자아이들의 흔한 세례명이었다. 여자는 3번의 계류 유산 뒤에 지금의 딸을 임신했다. 미카엘라 천사에게 기도해 줄게요. 지금은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미용실 손님이 여자에게 그런 말을 했다. 그이는 세상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미카엘라 천사가 여자의 손에 뿌리 내린 작은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장담했다. 딸애는 8달 뒤에 무사히 세상으로 내려왔고 여자는 그 애를 미카엘라라고 불렀다. 수진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어쩐지 미카엘라 쪽이 더 부르기 좋았다. 그 이름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딸이 태어난 후로는 그늘진 마음에도 빛이 들었다. 마음속 가장 차가운 구석도 딸애가 발을 디디면 따뜻하게 풀어졌다. 여자가 애써 세워둔 축대며 울타리들, 딸의 손이 닿기만 했는데도 허물어지고 그의 웃음소리가 비가 되어 말라붙은 시내에 물이 흘렀다. 있는 마음, 없는 마음을 다 주면서도 그 마음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까봐 불안하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그저 그 마음 안에서 따뜻했다. 아이는 저만의 숨으로 빛으로 여자를 지켰다. 이 세상의 어둠이 그녀에게 속삭이지 못하도록 그녀를 지켜주었다. 아이들은 누구나 저들 부모의 삶을 지키는 천사라고 여자는 생각했다. 누구도 그 천사들을 부모의 품으로부터 가로채 갈 수는 없다. 누구도. 여자는 노인을 부축하고 미칼라의 엄마와 할머니를 찾아 광장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리고 그이들의 걸어가야 할 길이 너무 멀고 힘들지 않기를 바랐다. 다친 마음을 마음껏 짓밟고도 태어난 이 세상에서 그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원했다. 엄마! 미카엘라가 여자를 불렀다.
여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마음으로 딸애를 불러봤다. 미카, 엘라. 네, 최은영 작가의 미카엘라 함께 들어봤습니다. 믿기지 않았던 소식을 들었던 그때가 내년 4월이 되면 더욱더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데요. 슬픔이 비난받고 조롱받는 세상이 또 다른 슬픔이라고 말하는 작가는 아마 평범한 사람들이 지켜나가는 세상을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갈 거예요. 여기는 아름다운 소리책방이었습니다.